네, 이번에도 총선 앞두고 제3지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제3지대 돌풍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벌써 8년 전이에요. 예, 감회가 예, 정말 새롭습니다. 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은지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우선은 정말 동조해서 정말 많이 모여야 되고요. 예. 어려운 길인 거 알면서도 의무가 있어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다른 당과에 어떻게 해서 차별화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어필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중요하죠. 예, 일단 뭐 지금 제3지대에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당을 탈당해서 이제 신당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준석 신당 뭐 이번 총선에서 좀 돌풍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달렸을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되지는 않고요. 사실 문제가 우선 사람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구에 저희 국민의당 같으면은 8년 전에 후보를 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 예.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1번이 물리학 박사 신용년, 이 비례대표 2번이 물리학 박사 오세정, 예. 거기다가 뭐 당대표 의학 예. 박사 안철수 이렇게 있었죠. 예. 그래서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모토였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양당이 어떤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됐을 텐데요. 그런 점들을 정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점을 잘 잡아내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앞으로 또 추후에 움직임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모토로 보면은 반윤, 용산 비판 이런 것으로 좀 차별화를 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건 차별화가 안 누구를 비판하면은 그건 정치 평론가죠. 예. 오히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알아서 저 당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득권 정당들과는 이런 차별화가 있겠구나. 그건 설명 안 해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들을 그리고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이 신당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움직임 관련해서는 당원 2만 명이 이제 가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건 어느 정도 좀 준비 작업이 좀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정도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합니까? 사실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시도별로 5천 명씩 그래서 최소한 5개 이상의 시도당이 만들어져야지 창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친구 한 사람한테 너 당에 가입하라. 그래도 그 설득을 얻어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뚫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실패한 그런 경우가 창당 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는 결코 당을 만들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허은하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공천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뭐 물갈이 대상이 되는 의원들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이준석 신당의 현역 10명 정도는 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탈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좀 늦은 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12월 초에 저 혼자 탈당을 했죠. 예.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꾸리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차별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그 의원들이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저는 그때 하나의 교훈을 얻었던 것이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후보 내지는 이미 한번 그 컷오프가 된 후보들은 아무리 합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이미 어떤 당에서 그 뭐 이유야 어쨌든 예. 그 사람의 경쟁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사람이 합류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 흔히들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부스러기 주워 담기, 뭐 이삭줍기 뭐 이렇게 네, 표현하죠. 이삭줍기 이런 예.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나는 그 대의에 합류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어떤 사람을 모으느냐가 키포인트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준석 신당에 이제 만약에 자리를 잡아서요, 의원님 총선 때 대구 지역에 예를 들어 대거 이제 후보를 출마시키거나 이러면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그런 국민의힘 총선 결과에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TK 같은 경우는 꼭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TK에 있는 여러 주민분들이 예. 어느 쪽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세력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이제 한쪽으로 모이실 겁니다. 예. 즉, 그 당끼리의 어떤 그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예. 유권자 단일화가 되는 그런 아. 효과들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총선 결과에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뭐 대선에서의 공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한노군 위원장이라도 좀 끌어안기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정치를 이제 처음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현장을 지금 열심히 예.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건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거치고 또 이준석 대표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대로 당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어떻게 뭐 협력 가능성 또는 아니면 정말 진검승부 이런 것들이 아마 판가름이 나겠죠. 한동훈 위원장 평가는 저희가 잠시 다시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전에는 일단은 뭐 연대나 이런 건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고 선거 후에 국민의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때는 뭐 합당이나 연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저도 경험자로서 조언을 드리면 지금은 그렇게 다른 당의 움직임에 관심을 둘 때가 아닙니다. 정말 그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예. 거의 잠도 못 자면서 전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 영입하기 위해서는 10번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정치 선배로서 충고하자면 예. 다른 당의 어떤 움직임에 지금은 이렇게 눈을 돌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도 모으고 정강 정책들, 특히 차별화되는 정강 정책들을 만드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어느 정도 플랫폼이 완성되면 그때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라.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뭐 워낙에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 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하는 시나리오가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총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쪽 표를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론조사는 보니까 국민의힘 그 표를 많이 가져가는 뭐 그런 여론조사도 소수지만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아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언론에서 두 분의 말싸움과 공방을 부각시키려는 건 아닌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 얘기하면서 좀 욕설을 해서 사과를 좀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고요. 근데 뭐 다 지나간 일이고 큰 결심을 했죠.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게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뜻하는 바를 한번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니까 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덕담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아직 뭐 탈당이 임박한 상황이긴 한데 같이 이제 손을 잡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충고드리고 싶은 것이 네. 치열하게 정말 뭐 다른 사람들 없이 두 분이서 굉장히 속 깊은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을 했던 것이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합당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 차이가 좁히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깊어가지고 예. 결국은 당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네. 따라서 정말 서로가 가진 진심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과연 이게 봉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서로 봉합이 되고 타협이 되고 양보가 된다면 예.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테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건 하면 안 된다 싶으면 그 정도 선에서 멈추고 서로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겠죠. 제3자로 이렇게 보시기에는 두 분이 좀 교집합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념적인 그 스펙트럼이라는 게 네. 사실 뭐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당이라고 하면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다양하기는 하되 그 범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의 그 범위가 그렇게 교집합이 많이 보이지를 않아서요. 그런 점들이 아마도 두 분이서 같이 하기는 힘드시지 않을까. 만에 하나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합친다면 오히려 선거 이후에 더 큰 분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신당을 스타트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습격을 당하는 그런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 폭력과 테러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제일 큰 적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잘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정치인들이 또 고쳐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선동하고 부추기면서 극렬 극성 지지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지금 세태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불행해집니다. 미국 보십시오. 미국처럼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당을 국민들이 점거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지지자들 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런 좀 과격한 행동들 예. 그리고 상대를 그 적으로 생각하는 행동들 예. 이런 거는 좀 막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와 전쟁이 다른 게 뭡니까? 정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 단지 방법론이 다르다.
어떤 방법론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양보도 하는 것이 예. 그것이 정치인데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을 정치인 분들께서 지지자분들께 열심히 설득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예. 없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부터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현실이니까요. 총선 앞두고 또 이제 유세도 많아질 테고 그래서 근접 경우 같은 거 좀 입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근접 경우를 법으로 이렇게 막게 되면 정치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 접촉하는 것들이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그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면서 악수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런 법률적으로 경호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예.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민국 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키는지, 예. 거의 1945년 해방 직후로 지금 돌리고 있는 예. 이것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법률을 하더라도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아주 강하면 아마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좀 뭐 빨리 회복하기를 많은 국민이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요.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기보다는 뭐 정치인들과 또 시민과의 스킨십은 막는 것보다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 요즘에 뭐 현장 다니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어제는 또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경제 10대 강국을 예. 만들었는데 그런 노인한테 공을 치하하고 상을 줘야 될 텐데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벼락 맞아 죽을 놈 아닙니까? 그게 어째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저희가 이제 그 당 내외에 처음 그 외부의 단체를 방문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제 정치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야말로 광복 행보입니다. 대전, 대구 갔다가 대한노인회 갔고 오늘은 또 광주를 간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리고 또 내일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내일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만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만나는 것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당정 관계. 사실은 국민들께 여쭤보면 가장 바라는 것이 당은 당대로 목소리를 내달라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즉 지금 현재 용산은 직접 국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면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대신에 당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민심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산에서 민심과 좀 다른 결정이나 발언이나 정책이 나왔을 때 당은 당대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대신에 더 좋은 그러니까 민심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내면서 예. 함께 지지율을 높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예.
그게 바로 건강한 그리고 건설적인 당정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되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했던 게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그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질문이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악법이라면서 이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 이건 뭐 대처를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뭐 모든 국민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특검은 다른 특검과 굉장히 틀립니다. 국회는 관행을 중시합니다. 벌써 한 70년 동안 쌓인 관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요. 보통 특검은 여와 야가 함께 합의를 하면 그때 특검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특검이라는 것이 선거가 끝나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특검을 지명하는 것이 여나 야 쪽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 특검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교섭 단체가 특검 추천권이 예.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법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당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대화하는 것이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뭘 걱정하실까? 이 용산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제2요구권을 제의하지만 예. 대신에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그 특별감찰관 예. 그러니까 원래 법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전혀 그걸 시행하지 않았죠. 예. 사실은 그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치라고 정권 교체가 된 것이니 예.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친인척 문제들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예.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그렇고요. 건강한 당정관계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과 예전부터 이제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다 보니까 할 말 할 수 있겠냐 이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 같으면 저 사람 말이 과연 정말 그 의도대로일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굉장히 신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그 주축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내년 총선 그리고 또 우리 당에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아직 뭐 출범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게 정치 신인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활동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 선배시니까요. 정치인으로서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보시나요? 지금 현재 뭐 처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이 찾아오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그 위원장 주위에 그 정치를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스태프들이 포진을 해서 그런 점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조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차기 대권 주자로도 최근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대표와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오히려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뭐 대권 주자 양강 구도가 좀 이게 굳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 사실 뭐 저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달렸던 여야의 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승리하느냐, 그리고 또 그 이후의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이 정해질 겁니다. 예. 총선이 승패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끝으로요, 의원님 요즘 지역구 다니면요 분위기 어떠세요? 지역구 분위기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대들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과 다른 점이 2년밖에는 지금 현재 2년이 아니죠. 1년 6개월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예. 재보궐선거로 들어오니까. 근데 가장 중요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분당에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이것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반가워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들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내일 만나시면은 총선 전략 관련해서 어떤 부분 꼭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으십니까? 내일 그런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따로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나중 일이긴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한다면 그런 시나리오라면 좀 수용하실 마음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당이 원하는 어떤 일이든 저는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제가 재보궐선거 때 아무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50곳에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절했는데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네. 제안이 오면 거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관련 얘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